AI의 끝판왕은 어디일까요? 로봇 자율주행. 네. 로봇과 자율주행. 저는 로봇 되게 유명하다고 봐요. 유명하다고 보지만 로봇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한껏 치킨을 먹었죠. 치킨을 먹어서 조금 소화 좀 시키고 다시 배가 고파지면 그때 가서 사자. 요걸 자신감 있게 버튼을 누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자, 요즘 로봇은 현재 아직까지 내러티브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기 때문에 부분을 보고 있다. 예. 여기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뭐 주식 정보 들어왔는데 주식 사지 말라라는 얘기가 뭐 무슨 말이냐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쉬는 것도 투자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조심하자. 좀 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요새 이제 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좀 계시고 아까 2시간 전에 뵙던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네요. 예.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또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도 있고 안 나와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약간 간당간당한 기업들도 있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큰 틀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월화수 길게 보면은 한 2, 3주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커지고 조가 넘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급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장의 특징을 먼저 명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장의 특징은 지금 외국인이 주도를 하는 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확히는 우리가 9월 2일부터 9월 2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9월 1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수요일이 증시가 폭락을 해서 어저께가 폭락을 해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블랙 먼데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9월 1일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9월 2일 날 드라마틱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가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환율 신경 안 쓰고 일단 환율이 그때 당시에 1380원대였는데 지금 1420, 3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율과 외국인과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무엇을 사기 시작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명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주식을 조금 팔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개인들의 고객탁금을 바탕으로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전형적인 모습이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SK하이닉스가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한 3, 4% 올랐어요. 근데 장을 끝나고 제가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지금 투자자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 끝나면 주요 종목들 외국인 수급을 보실 거예요. 특히 네 종목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샀으면 기분 좋고 팔면 얘네들이 왜 팔았나 속에서 이제 좀 그런데 삼성전자를 200만 주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50만 주 팔았어요. 그런데도 올랐어요. 그래서 느낌이 야 이거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개인이 올리네. 개인들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 요즘 좀 포모 현상도 좀 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이제 화요일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는 기간은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기간에는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왜 팔아?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니까.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미루어 짐작해보면 제가 10월 달부터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11월 정도 오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천에 대한 안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했어도 이제 가끔 친구분들이랑 등산하시잖아요. 네네.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예,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4,200을 바로 뚫고 4,200을 갈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100%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 또 너무 급격하게 가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4천에 대한 공방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천에 대한 공방이에요. 저는 이건 매우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요? 예, 4천을 잠깐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다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을 위축했다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결정적인 한마디.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 외국인들은 11월 달 같은 경우 팔 가능성을 많은 여의도에서 예측을 좀 했었어요. 왜냐? 왜? 언론에 나왔던 건 그거예요.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요 며칠 월요일 날 보자고요. 여러분들 네네. 월요일 날 기분 어떠셨어요? 저녁 때. 월요일 너무 좋았죠. 하이닉스가 10%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 주 지금 우리가 화수 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요 며칠 사이에 3일 동안 답답했지만 그렇죠. 월요일만 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예요. 11% 오르니까 막 11% 하이닉스가 11%라고 이제 정말 80만 닉스 간다, 100만 닉스 간다, 삼성전자 17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소고기집이 예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제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누리고 있느냐?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다 오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인데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왜냐하면 패시브는 지수를 추종해서 벤치마크 대비, 지수 대비해서 내가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10% 빠졌는데 나는 5% 빠졌다라면 선방한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10% 이상 못 채워요. 네. 결정된 게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를 못 채우다 보니까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기준점이면, 이 볼펜이 기준점이면 기준점 대비 패시브 펀드 매니저는 이만큼 있으니까 보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지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한도가 없으니까 기준점 대비 수익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골라서 살 수 있고. 골라서 쓰니까. 몰빵할 수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11월 달에 수익률을, 야, 이제 나 더 이상 안 끌고 간다. 판다. 확정하자. 한번 챙기고 간다. 챙기고 간다. 고객,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 매니저, 명예회께서 고객인데 자산을 맡겼어요.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예회한테 제가 연락해갖고, 고객님, 우리 펀드 수익 확정합시다. 그럼 50%, 뭐, 나도 오케이. 50% 확정해서, 그럼 당신 보너스 얼마? 나 얼마? 이게 챙길 거 아니에요. 파티 기간. 파티가 이제 지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올해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차영주 너만의 시각일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주요 요소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죠. 200조 벌었다. 맞아요. 우리가 1,400조 정도, 1,2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벌었으면 20%가 넘게 20% 정도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기금이 지금 비중이 올 연말까지 14.8%가 국내 주식 비중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화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이다. 어제 연기금이 코스닥을 좀 샀다.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린 거다라고 이제 종가상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비중으로 놓고 보면 좀 덜어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덜어내는 게 추세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 그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전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4,000포인트 내에서 요 흔들림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4,000이랑 4,100 사이에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이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좀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슈들 이런 거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AI 거품론. 요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특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이제 저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숏 비중을 좀 많이 채웠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개인의 매수세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받쳐서 좀 선방하는 분위기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멈추는 기업은 무조건 죽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거품론의 지금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AI 투자가 멈추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치킨집 사장이 치킨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겠죠. 그렇죠? 아, 약간 편향성이 있는 거 편향성이 있는 단어시겠죠. 예를 예. 들어서 뭐 정말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전혀 기술적이 아니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최태원 회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 약간의 우리가 좀 어드밴티지는 주고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시장의 매기 같은 역할을 한다. 매기? 예, 매기.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라고 놓고 보면 거품 징후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거품은 당연히 오겠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를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각종 많은 분들이, 저도 그때 노트북을 바꿨고, 네네. 기업체들이 서버를 바꿨고, 뭐 온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거품으로 과잉 공급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4년 동안에 암흑기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도래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GPU와 HBM의 시대를, 이 독주를 깰 수 있는 어떠한 경쟁자도 아직은 보이지 않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누군가 개발을 해냈고 누군가 만들어낼 것이고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것을 바꿔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 거품 걱정은 없다. 최소한 내년까지 거품 없다. 지금 이제 거품론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과잉 공급이 될 수 있고, 이제 이 HBM과 GPU의 격차를 좁힐 만한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또 이 논리적인 또 거품론인데, AI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자금난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 말씀 맞다나 투자를 멈추면 죽어요. 지금 저희 여기 3프로 TV에서도 AI와 관련된 것들, 네.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증권사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따질 건 아니에요. 일단 가야 되는 일단 가야 되는 트렌드. 거니까. 일단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교재로 그 애플 태블릿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은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사주면 애가 공부를 못 한다는데. 그렇죠. 예?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뭐 방송을 보다 보니까 GPU가 판매와 리스, 렌탈 가격의 격차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사지 말고, 네. 저기 경매 시장 가보면 굉장히 싸게 박스 안 뜯고 나와 있다라고. 당근하는 사람. 당근하는데 나오는 것처럼 GPU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나 봐요. 어찌됐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거품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매기는 있다. 네. 한 가지 주가에 대한 거품은 한번 제가 고려해 볼 필요 있어. 주가에 대한 거품.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탈출할 때 얼마나 펀드멘탈을 많이 따졌습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뭐 엔비디아 납품 한 해 만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PBR, TER, 뭐 레거시 반도체가 예. 어떻게 됐다 뭐 했죠. 삼성전자가 17만 전자, 15만 전자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간다는데 PBR이 얼마, PR이 얼마 얘기가 있나요?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붕 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60만 원이 오니까 100만 원 가야 돼.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넘었으니까 15만 원까지는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펀드멘탈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죠. 6만 전자에서 끌어올릴 땐 펀드멘탈만 강조하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급이 물밑에 들어오니까 확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거품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제는 멀티플을 올려요. 실적 좋은 건 알겠고, 네. 그럼 몇 배를 줄 건데라고 네. 하는데, 하이닉스 이제 100만 원 부르는 분은 네. 조금
더 멀티플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요런 뭐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하면 멀티플을 좀 더 줘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또 재밌게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할 때 PBR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PBR이 지금 뭐 1점 몇 배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PBR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 PBR 얘기를 그분이 동일하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네. PBR 얘기하신 분은 여전히 PBR 얘기하시지만 다른 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TSMC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 PER로 본다. 이익 성장률로 본다라고 보면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PER이 그러니까 퍼가 40배가 넘으니까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PER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한 20배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2배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보면 논리적인 변화가 좀 있는 거죠. PR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나 TSMC가 PR이 40배가 적절하냐?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3프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논리적인 데 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PR이 40배가 높냐 남냐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PEG죠. PEG. PEG 같은 경우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이제 TSMC가 40배의 PR이지만 이익 성장이 지금 연간 40%씩 넘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PR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40% 성장하니까 PEG가 0.5밖에 안 돼요. 1이 딱 기준인데 그러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후적이긴 하지만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여력은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야 된다라는 논리는 하나의 거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약간 과열적으로 조금 끌어오는 면이 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 얘기를 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AI 거품론이 나오니까 사실 여기 AI 거품론 그러니까 투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벌 것이냐 이게 지금 AI 거품론의 주축인데 그렇죠. 하나 더 이제 걱정이 나오는 거가 블랙록이 이제 그 기술 기업한테 뭐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있는 없는 기술 기업한테 다 가서 야, 너 우리 엔비디아 칩 사야 돼. 너 우리 쿠다 깔아야 돼. DGX, 코스모스 우리 거 지금 우리가 생태계 만들어 가고 있어. 근데 그 기업이 저희 돈이 없는데. 야, 우리가 투자해주고 빌려주면 되지 하면서 이런 순환 출자고리를 계속 만들어주는데도 거기 블랙록도 같이 관여돼 있고 이 거품을 좀 키우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큰 걱정입니까? 그거는 좀 앞선 얘기지만 하나의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였을 때 뭐냐면 그게 거품을 만들다기보다는 역시 기업가들은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S오일 같은 경우 S오일이 지금 현재 저쪽 그 울산 지역에다가 첨단 그 화학 공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철강 화학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철강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의 과잉 공급도 있지만 중동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 같은 경우 만들어내거든요. 단순하게 원유를 팔아가지고는 우리 후대가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두바이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원유를 팔아? 정제해서 팔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칩을 팔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의 얘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몇 년 내에 거품은 방연이 온다.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팔릴까?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영원할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또 보는 또 한 가지 좀 약간의 거품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거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2차 전지 얘기할 때 2차 전지 우리가 막대 그래프 쭉쭉쭉 놓고 2030년 가면 얼마 갑니다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데이터 센터를 합치면 또 어마무시하게 데이터 센터가 넘어간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가 엔비디아 CEO면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그 초창기에 호프 그 체인점을 운영했던 선배가 있는데 호프집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메뉴가 잘 팔리면 그 메뉴를 계속해서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 메뉴 신메뉴가 딱 잘 팔리는 순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대요. 다음 걸 해야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 얘기 듣고 제 평생의 모토 중에 하나였어요. 뭐가 잘 될 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자,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가죠.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 애플도 지금 꺾이는데. 그러면 결국은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하고 명예훼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해놓은 것들이 된다라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자 독식의 플랫폼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거품론으로 보기보다는 결국은 거품을 예견한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성까지도 얘네가 더 나가고 있다. 발로 뛰는 기업들은 더 뛰어가고 있고 언제 삼성전자 HBM 제대로 납품할까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그 뭐 엔비디아가 삼성 핸드폰 파는 거 보고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 폰팔이 몇 억 대씩 막 파는데 안에 들어가는 껍데기만 팔고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그 OS는 안드로이드 써니까 그렇죠. 생태계 구축이 안 되는 거 저거 껍데기만 팔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RTX고 블랙베리고 루빈이고 이거 백날 팔아봤자 그렇죠. 3, 4년 뒤에 꺾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의 그 거품이 딱 지나고 보면 그때 거품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 AI 시장 다 잡아먹겠다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네. 이런 개념인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강한 이유, 그리고 독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는 또 말아 올려서 보합까지 또 네. 가고 이런 거 보면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개인들이 더 좋아하나 보다,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양날의 검이다라고 봐요. 지금은 단일 대우이기 때문에 훨씬 좀 빠르죠. 단일 대우니까 우리가 그런 증시격언회 중에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격언 우리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죠. HBM만 갖고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거예요. 막 속도가 붙은 거죠. 그럼 멀리 못 가겠네요. 근데 한 내년까지는 가겠죠. 내년까지는 아직은 일단 1차 목표는 내년까지는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데리고 가야 될 친구들이 많죠. 핸드폰, 백색 가전까지. 그렇죠. 저 밑에 처져 있는 애들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좀 조금 하는 건데. 파운드리도 끌고 가야 되고. 파운드리 적자 좀 축소돼서 좀 다행인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뭐죠? 내가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사려면 나를 사야 된다. 무조건 남아야 무조건 남아야 되니까, 무조건 남아야 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제가 앞서 그 벤치마크 대비 펀드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하이닉스 때문인데 네. 삼성전자는 이 갭이 없어요. 10% 갭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는 구석은 있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만 증시에 투자한다. 이번 대만 경제 성장률 3분기의 GDP가 7%예요. 네.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러면 대만 증시에 뭐 살 거예요? TSMC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네, 무조건 사야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상에 우리가 어떤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본다라면, 과거에는 삼성전자 독주 체계에서 이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선을 주는, 둘을 동시에 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산 이론에서 맞지 않아요. 제 탑픽은 하이닉스, 두 번째는 삼성전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거기에 조금 이 얘기하면 이제 요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하이닉스를 만약에 지금 보면은 네. 2026년, 2027년 요런 거 실적 추정하면서 막 땡기기도 네.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HBM4, HBM5 더 넘어가면 사실은 경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퀄테스트가 뭐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크론이랑 뭐 삼성전자랑 이 전체적인 파이 자체를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더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구조인데, 하이닉스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좀 주는 게 맞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위기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현명해 주셔서 네. 영업이익을 따지다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30만 원대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30만 원대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꺾이면 결국 주가의 상승률도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곡선의 기울기에,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지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40% 30%씩 성장하는 기업이 44% 성장하다가 42% 성장한다고 성장률이 꺾였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20%짜리들끼리 하는 거고요. 네. 30-40%는 한 5% 6% 정도 성장률이 꺾여도 저는 성장률이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지금 화면에 휴대폰이 보이실 텐데 네. 이 휴대폰은 우리가 새 휴대폰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비싼 거 사면. 계속해서 이제 200만 원이 나오고 또 나오면 이게 200만 원, 그다음에 떨어지고 되는 거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하고 레거시 D램과 HBM의 차이점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HBM 우리가 블랙웰까지 이제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 HBM4 정도 되면 우리가 발열량은 절반으로 떨어지지만 이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에 있을 때는 기존의 반도체와 새로운 반도체가 호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문과생이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호환이 같이 섞여도 반도체 구동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막대하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전력까지 걱정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HBM 가격이 3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4가 나오면 4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3는 똑같된다.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4는 똑같된다. 휴대폰과 똑같다. 그 대신 이걸 써야만 된다. 그래야 전력량을 축소시키면서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 과학이라는 게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6만 원대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 하이닉스는 HBM4를 개발하는데 3를 통과 못하고 4를 건너뛸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저는 하이닉스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매니저께서 잘 돌이켜 보시면 수많은 작년 요맘때부터일 거예요 아마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GPU를 능가능을 개발했다, 뭘 개발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아성을 코털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이제 애플의 독주를 보면 애플 반도체에서 쓰는 프로그램 언어 때문에 우리가 애플 생태계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 생태계가 그리고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노트북을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일반 삼성 걸 쓰다가 이거를 뭐 애플 걸로 바꾸면 모든 프로그램의 언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맥 써가지고 그거 하면 눈 아파가지고 저희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출연자도 헷갈리고 방송 데이터도 꼬이고 어마무시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명예국께서 바꾸시겠습니까? 쉽게 안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것들이 있고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기존 걸 대체한다라는 시각은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네. 플러스 소부장 얘기 좀 하고 그 뒤에 이제 API 실적 그 다음에 미래셋 뭐 달바 바이오 섹터 네이버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소부장은 지금 하이닉스 제가 차트를 또 보니까 YOY로 1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랐어요. 1년 만에 4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15만 7천 원에서 62만 4천 원까지. 소부장은 왜 이거를 못 따라갈까? 그러니까 HBM도 좋고 D램 가격도 올라가고 낸드도 올라가고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소부장도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어느 정도 발맞춰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은 대장주가 더 인기가 많고 소부장은 좀 못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명예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상반기 때 논리였어요. 작년 상반기 때 HBM 움직이니까 후공정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후공정 단에서 HBM을 만들어내니까 후공정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전공정이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반도체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액침냉각 다 돌았죠. 그 전에 어떤 게 돌았나? 2차 전지가 그렇게 한번 돌았죠.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 때 반도체가 돌았죠. 근데 지금은 그 힌트의 대답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외국인장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장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쏠림 현상, 특징 펀드에 쏠림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추석 전까지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안 들어왔어요. 고객위탁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조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 85조까지 고객위탁금이 뻥 튀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뭐라 그러나요? 부르심? 이걸 못 받고 있다. 여기에 또 결정타 한 방을 날린 게 있죠. 그 지난달 말에 나온 하이닉스가 T10원도 발주를 안 했다.
장비 발주를 안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소부장들에 대한 것들을 확 찬물을 끼얹었죠. 물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오늘 같은 이제 고용이 올라가면서 몇몇 종목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긴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대형 사이즈 장세다. 이 부분도 한번 좀 명확히 보시죠. 이거 아마 윤지호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윤지호 센터장님 제 다른 방송에 몇 번 보니까 네. 사이즈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사이즈장이기 때문에 저도 뭐 대형주 위주로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의 인기가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소부장은 뭐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근데 이제 올랐어요. 네. 그거를 좀 상승률을 좀 못 쫓아가는 측면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실적 나온 것 중에 네. APR 얘기 좀 해볼게요.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 네. 깜짝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보니까 3분기 매출이 3,850억, 영업이익은 961억, YOY로 122%, 253% 증가. 그리고 이게 관세에도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갔다. 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예. 좋은데 이제 하락했단 말이죠. APR 얼마나 떨어졌죠? 오늘 정규장에서 10.5%. 떨어졌어요. 예. 와. 이게 뭐예요?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제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오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실적 시즌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APR처럼 맹크님 질문하신 것처럼 주가 떨어진다. 우리 K 증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별로 조금 거부감을 좀 나타내는데 실적 시즌에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네. 명예님께서 조카분이 있으시죠. 뭐 아이들. 그런데 만약에 예. 이 녀석이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공부한다 그래야죠. 공부한데서 치킨 좀 사줘. 나 먹고 공부할 거야. 그럼 치킨 사줄까 안 사줄까? 당연히 사주죠. 치즈볼까지 다 사줬어. 다 사주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성적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적 시즌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주가가 치킨을 먹은 주가냐 안 먹은 주가냐라고 저는 봅니다. 미리 받아 먹었냐? 미리 받아 먹었냐? APR 주가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렇죠. 얘는 치킨 몇 마리를 먹은 거야. 와. 치킨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명확히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몇 마리 먹은 주가예요. 그럼 잘 나왔으면 또 치킨 사주나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사줄 수도 있지만 목표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고 지금 시장이 하필이면 요 시즌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얘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웃고 넘어가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얘가 좀 실수했어. 그러면 우리 나도 모르게 화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하. 화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치킨 딱 사줘서 성적 잘 나왔어. 그래 잘했다 칭찬했는데 나 치킨 또 사줘. 뭔 소리야? 왜 치킨 또 먹어? 이래버리는 거죠. 한 대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 시즌마다 이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가 실적이 나왔으면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가가 치킨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보십시오. 그런 것을 따지면 의외로 치킨을 안 먹은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얘가 치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APR 지금 실적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번 연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뭐 3,192억, 한 3,200억 정도. 이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지금 시총이 오늘 떨어져서 8조 7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 같은 애들은 하이브나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멀티플을 막 20배, 25배 막 이렇게 주니까 과연 23배가 치킨 먹은 주가일까? 아니면 26배가 치킨 먹은 주가일까? 이게 증권사 컨센이랑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요거를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 멀티플 23배, 22배 복잡합니다. 차트 보십시오. 차트가 지금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2배가 올랐거든요. 6월부터 2배가 오른 것은 우리가 하이닉스를 지금 60만 전자까지 끌어올릴 때, 60만 전자까지 끌어올릴 때 하이닉스를 무슨 얘기하면서 끌어올렸나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9월 달에 하이닉스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3분기 컨센은 10조가 넘습니다. 네. 3분기 컨센은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12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3분기 컨센은 10조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12조 나온 거고 하이닉스 10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고 나온 그게 치킨을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치킨을 먹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정말 10조, 12조가 나왔어.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치킨을 먹여주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내가 추적 관찰해왔다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추적 관찰을 못 해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가장 빠르게 검색하는 건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가 딱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치킨을 먹은 거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A라는 주식이 치킨을 내가 볼 때 먹었어. 그럼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보다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아,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이 지금 치킨 이빨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매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둬야 돼요. 이게 투자 팁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이 흔들리니까 네가 갖다 꼬맞춘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음 분기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 분기도 보세요. 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마지막에 덧붙이자면 네. 우리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기 실적은 45일. 분기 실적은 45일. 그다음에 이 연간 실적은 90일. 요거 예, 우리 증권사 직원들 투자 상담사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분기 실적 45일이면 9월 말이잖아요.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명예학교에서 공부 잘하셨으니까 맨날 성적은 나오면 집에 맨날 일찍 들어갔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제 유머를 잘 받아주시는데 만약에 성적이 못 나오면 네. 그 집에 들어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아, 그렇죠. 꺼려지죠. 저 피아노 의자 밑에 숨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있는 애들은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아, 자신 있는 애들은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온 애들은 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성적이 안 좋으면 대로 미루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으로서 이게 마지막 주에 나온 애들은 폭탄이 펑펑펑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경향성이 그래요? 그래요. 항상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명예학교에서 대표면 평상시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 야, 기자들 불러. 빨리 얘기해. 공개를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지. 근데 대표님, 우리 보니까 이번에 적자로 전환됐는데요. 야,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15일이 주말인데요. 그러면 14일 날 장 끝나고 그냥 공시 조용히 때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구나.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실전 트레이딩하는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증권주를 이제 조금 넘어가면. 뭐 자사에서 내놓은 해명은 그래요. 이게 회계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면서 뭐 부동산에서 뭐 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컨센 대비해도 좀 미스하고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상 반토막이 나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미래에셋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런 거죠. 미래에셋에 대한 실적도 있지만 두 가지를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번에 증시 화랑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그다음에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높을 것이다. 그 부분은 달성했어요. 그 부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차용주를 볼 때 제가 왼쪽에 좀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낚시를 많이 햇빛 쐬면서 왼쪽을 보면 차용주가 얼굴에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죠. 오른쪽을 보면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래에셋 우리는 그걸 봤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온 걸 어디서 짰느냐? 미래에셋이 작년에 무슨 얘기했죠? 해외 자산 투자한 거 박살나고 있다. 건물 산 거 박살. 이번에 다 삼각 처리 해버렸어요. 다 삼각 처리 해버렸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삼각 처리한 것은 스몰 빅베스에 비견할 수 있다. 대청소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분기의 미래에셋 실적은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털고 가자. 털고 가자. 아. 털고 가자.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기분 좋게 털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뜯어보는 거죠. 뜯어봐서 만약에 WM이라든지 이자 수입이 못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대감이 컸네. 이거는 정말 뭐 아들이 치킨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있었네. 그러니까. 야단을 쳐야 되지만 정말 공부했네.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출제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한 거예요. 아. 여기서 출제한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봐줄 수 있잖아요. 본질은 나쁘지 않아. 본질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 했으니까. 역할은 다 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컸는데 네. 정말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뎠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 주가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낌새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 좀 심각할 수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 사실 LG생건이나 뭐 아모레나 화장품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 사실은 크게 무너진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APL이 진짜 군계 일학으로 버티고 네. 버티다가 오늘 실적 나오니까 그래 이 정도면 한번 좀 때리자라는 개념으로 좀 10% 빠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증권주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게 조선방산 뭐 저기 뭐야 원전 네이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뭐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도 많이 드렸던 질문인데.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제 어제 크게 하락했지만 오늘 반등을 세게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차트 보면 21선 터치하고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 네. 좀 차트가 무너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개념으로 그동안 주도주로 올라왔던 조선, 방산, 특히 오늘 카이하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원전, 변압기는 그래도 짱짱하게 좀 버티고 있고 요런 애들이 슬슬 무너져서 이제 회복을 못하고 좀 힘이 딸리는 듯한 모습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런 것 중에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나는 얘네는 진짜 본질적으로 괜찮은데 얘네는 치킨 먹은 만큼 했는데 얘네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으세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제가 한 40분 얘기 다 접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로서는 네. 중요한 말씀을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5분짜리 치킨이에요, 요게. 5분짜리를 드릴게요. 예. 뭐냐면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좀 서두를 하면 지금 요것들은 집중적으로 펀드들이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익률이 났으니까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조방, 원전 요 같은 경우는 좀 펀드들이 파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이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언제 리밸런싱이냐? 지수를 놓고 보면 딱 한 가지 어제 그걸 했어요. 기간 조정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라고 보면 우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3,500 와 있어요. 네. 그게 4,000까지 오려면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까지는 저는 이게 대꼬복구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뭘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클 수도 있다. 오? 왜 그러냐면 조선은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조선은 신규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네. 신규 수주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필리조선수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1,500억 달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2017년 이후에 도크가 비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 한 조선주는 탄력이 힘없이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니 뭐 마스카 프로젝트 하고 관세 협정 작건데 조선주가 왜 밀려? 캐펙스 투자가 1,500억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걸 신규 수주를 메꿔야 돼요. 그게 조선주 포인트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역시 신규 수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역시 신규 수주가 들어오는데 신규 수주가 들어오고 방산주들은 4분기 영업이익이 6%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규 수주 과정에 있어서 얘네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9%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6% 이하로 안 떨어진다면 방산주는 더 떨어지면 담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APEC 회담 이후에 그 방위비에 대한 부담률, GDP에 대한 5% 전 세계 다 더 올려라. 더 올리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전력기기는 더 할라질 수 있다. 오늘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효성중공 수주잔고 10조가 넘었고, HC현대일렉도 거의 뭐 10조 가까이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전체적인 수주잔고와 영업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원전은 정책적인 얘기가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첫 삽을 뜬 원전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걸 실적을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듀에빌 같은 경우 거의 뭐 9만 원 터치하고 네.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정책 모멘텀으로 원전을 봐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조정기다. 그 조정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올 연말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 3차가 나오고 상법 개정 3차 개정되면서 연말에 배당과 관련해서 주가 끌어올릴 때 이러한 포인트들만 건드리지 않았다라면 이 섹터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방 원전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이 내용들을 꾸준히 같이 요거는 하나 적어서 PC 옆에 하나 붙여두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건 제가 좀 며칠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돼요. 되게 시원하게 딱 클리어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AI 이 메가 트렌드는 사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뭐 3,500, 3,700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대세 상승을 할 때 요런 AI 테마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4,200에서 4,000이면 5% 조정받은 거예요. 5%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10% 조정. 저는 4,000에서 10% 조정을 한번 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3,600까지 빠지는 겁니까? 근데 속으로 뜨끔하더라고요. 한 3,700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면 3,800이에요. 그 정도는 한번 조금 조정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적으로 요것만 정말 짧게. 현대차는 참 웃겨요. 그러니까 얘네 뭐 만나가지고 칩 받네, 뭘 하겠네, 어쩌네, 젠슨왕, 홈파리, 용파리, 차파리 이렇게 3명 만나가지고 맥주 마시고 할 때는 쫙 올라가더니만 조정받는다고 2, 3일 밀리니까 지는 올라간 것도 없으면서 다시 밀려요. 글로비스, 오토에버 이런 애들 막 9%씩 막 빠집니다. 요 현대차랑 현대차 그룹주 저는 되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관세 협정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다라고 봤는데 생각외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세로도 못 올려. 그 다음에 뭐 차를 팔아도 못 올려. GPU 5만 장 받아도 못 올려. 그러면 믿을 구석은 뭐냐? 밸류 프로그램, 현대, 모비스.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거든요. 외국인들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 현대 모비스. 모비스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주가는 안 오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데. 딱 지배구조 알고 있네. 뭔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배당과 관련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작년 9월에 3년 동안 특별 배당한다고 그랬거든요. 배당주로서 현대 글로비스. 차라리 이걸 보자. 차라리 이걸 보지. 현대차는 정말 끊임없는 구애. 여기 뭐 3% 나오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 아니면 우리가 천잔팅이라는 사람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를 보면 시장의 예측을 예측하지 말라. 시장의 예측을 예측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현대차는 차라리 현대차 볼 바에는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궁금하네요. 지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기간 조정이 있다면 그 안에서 또 트레이딩 하면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기 사자 없는 호랑이 없는 데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여기 올라갈 애들 있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바이오 저기 엔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지금은 조금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는 이런 섹터들. 이 안에서는 기간 조정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알령이 해제되면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 2달 동안 1년 수익률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대꾸복구가 쉬워 보이죠. 대꾸복구가 쉬워 보이지만 어정쩡하게 중소형주에서 물려버리면 나중에 대형주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프로가 아닌 이상 이쪽에서 한 10% 물렸어. 중소형주 사서 10% 물렸어. 이제 조방원이 다시 돌아가. 그럼 10% 손절하고 가면 되지만 10% 때문에 손절 못하고 이거 20, 30%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 며칠 어제 주식 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SNS 보니까 막 봐 내가 아침에 사서 몇 프로 수익 났어. 뭐 봐 이게 뭐 공포에 사야 돼. 밀릴 때 사야 돼 하지만 오늘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 아니면
현금 꽉 쥐고 계십시오. 그래요. 그게 연말에 의외로 다시 제가 말씀드린 조방원이 돌아설 때 그 한두 달 참은 거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정말 한두 달 말씀하신 여우 쫓아다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사람 사자가 다시 등극했는데 너 여우 편이지. 저리 가버려. 그럼 이제 아장나는. 아장나요. 줄 잘못 쓰면. 줄 잘못 쓰면 아장나. 지금은 차라리 사자가 쫓겨난 것 같지만 전 사자 다시 돌아온다고 봅니다. 사자 호랑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잘못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 다니면 방송 작가분들 많잖아요. 전문분들 뭐 앵커도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보통 주식 잘 안 물어보잖아요. 워낙 우리 뭐 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다니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다녀요. 뭐 샀다. 뭐 샀다. 뭐 얼마 벌었다. 뭐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기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뭐 주식 정보 들어왔는데 주식 사지 말라라는 얘기가 뭐 무슨 말이냐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쉬는 것도 투자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조심하자. 좀 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바이오하고 아까 엔터 그리고 로봇도 포함됩니까? 지금 로봇은 제가 젠스랑 오기 전에 종가 베팅주로 오르기 전에 로봇을 한번 추천드렸어요. 레버로틱스. 근데 그게 벌써 한 40몇 % 올랐더라고요. 올랐다 지금 꺾이는 건데 로봇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최근에 그런 그 논리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AI의 끝판왕은 어디일까요? 로봇 자율주행일 거예요. 네. 로봇과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레벨 5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로봇이 될 걸로 봐요. 저는 로봇 되게 유망하다고 네. 봐요. 유망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한껏 치킨을 먹었죠. 치킨을 먹어서 조금 소화 좀 시키고 다시 배가 고파지면 그때 가서 사자. 요거를 자신감 있게 버튼을 누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 요즘 왜냐하면 지금은 내러티브니까 우리가 내러티브와 실적인데 아까 우리가 전력기 인프라는 내러티브와 실적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내러티브가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데 지금 조선은 실적은 있지만 내러티브가 뒤처지는 거고 네. 로봇은 현재 아직까지는 내러티브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내일이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은 11월 중순으로 벌써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월 전략 뭐 요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큰 그림을 좀 잡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조금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것 좀 지켜보시고 4천에서 왔다 갔다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네. 봉이 일단 꺾였죠. 지수 봉이 꺾였어요. 봉이 이제 살짝 꺾였어요. 예. 봉이 꺾이면서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겪으면 일단 버티는 게 첫 번째고요. 버티든지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서 오히려 내가 주변주를 갖고 있다라면 주변주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차라리 해주세요. 본주를 팔면 안 되고 핵심은 버티고 주변주를 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 계좌가 지금 플러스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플러스가 났는데 그중에서 말 안 듣는 놈들이 한 두세 놈들 꼭 있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놈들을 쳐내버리세요. 전체 계좌가 플러스면. 네.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 두세요. 그거를 11월 달에 하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중소형 주변주 정리. 그 다음에 전체 계좌가 플러스면 말 안 듣는 놈 정리. 그래서 전체 계좌가 플러스니까 그 돈을 가지고 12월 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올 거니까 총알을 잘 챙겨놓고 너무 이렇게 포모에 막 노출되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이 오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4,300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5,000 넘어서 갔다가 지금 또 이제 퇴근 시간 때는 조금 빠지세요. 그렇죠, 4,300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 나와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딱 핵심을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 저는 소장님과 함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